KBS는 다 영어로 진행되는 게 기본이긴 합니다. 외국인과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서로 어울려지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영어가 기본이긴 하지만 마곡에서 많은 아주 한글로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 한국 엑셀러레이터들 그리고 투자자들을 모시고 교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매월 마곡에서 진행을 하지만 또 같은 비슷한 시기에 용산과 이태원에서도 글로벌 스타트업들의 교류 네트워크를 이제 다음 달부터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마곡에서의 스타트업 그라인드는 이제 한글로 편하게 한국인 엑셀러레이터 대표님을 모시고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이고요. 다음 달에 있을 스타트업 그라인드의 행사는 이제 용산, 이태원 인근에서 글로벌 스타트업들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들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자리로 꾸며질 계획입니다. 향후에 이제 스타트업 그라인드 행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월 진행되는 저희 행사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협회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계속 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곡 포함해서 뭐 용산이나 이태원이나 혹은 강남이나 많이 있을 거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이고 또 투자자들이십니다. 그분들과 꾸준히 교류를 하시면 창업을 목적으로 혹은 사업을 목적으로 여기 오셨을 거니까 좋은 기회들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이고요. 사무국장 맡고 있는 공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는 엑셀러레이터, 소위 이제 창업 기획자로 얘기하는 이 투자와 창업 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초기 투자자들의 모임, 그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그리고 이 협회가 그 중기부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뭐 본원은 대전이긴 하지만 서울 마곡에 저희가 사무실을 두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건 스타트업과 엑셀러레이터 간의 교류, 이를 통해서 저희 엑셀러레이터들이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성공을 같이 나누는 그런 그런 뭐 성과들을 좀 가지게끔 만드는 게 저희 협회의 주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타트업 그라인드도 제가 이제 서울 디렉터를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여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빼고는 국내 시장에서 생존하기는 당연히 힘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과의 관계, 글로벌에서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글로벌 스타트업을 돕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들, 글로벌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을 꾸준히 저희 협회가 많이 어레인지하고 스타트업을 만나게끔 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베트남 시장을 잘 이해하고 진출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저희 더 인벤션 랩의 김진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더 인벤션 랩은 엑셀러레이터이고요. 그리고 베트남에 꽤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스타트업을 진출시키기 위해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뭐 그 지난 몇 년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 다시 베트남에 기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글로벌 정세가 힘든 이 시점에 가까운 곳 베트남, 특히 동남아시아 이쪽 시장은 한마디로 굉장히 기회의 땅, 기회의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엑셀러레이터이자 비즈니스의 이런 그 창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전문가로서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좀 진솔한 베트남 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들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한 1시간가량 이야기하시고 난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질문 나오시는 것들 많이 이제 청취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많아야지만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질문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들 많이 던져주십시오. 물론 제가 여기서 모더레이터 형태로 이것저것 뭔가 이야기들을 끌어내긴 할 테지만 혼자서 또 옆구리일 수도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뒷부분에 저희 뭐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커피나 다과들도 준비했으니까요. 지루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더 인벤션 랩의 김진영 대표님 모시고 앞에서 좋은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진영 대표입니다. 네, 비가 많이 와서 저도 오기가 힘들었는데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선현 우리 국장님이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에서 일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그 팁스 연계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한 130개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정확히 134개에 5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본계정 투자, 펀드 계정 투자를 통해서 뭐 100여 개 이상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한 15개 정도가 베트남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로컬 스타트업은 아니고 지배 구조는 이제 한국 모회사, 베트남 자회사 구조로 한국 스타트업인데 베트남에 진출한 스타트업들이죠. 그래서 로컬에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주로 하고 있고 한국은 이제 모회사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짠 이유는 이제 엑싯 마켓이 아직 베트남이 조금 발달하지는 않아서 한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한국에서 엑싯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구조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테크니컬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뭐 저희는 어쨌든 열심히 지금 그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면서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일종의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를 기업과 같이 만들어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런 저희 방법론에 대한 얘기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드리고 이것도 다 넘어가고 잠깐만요. 이게 참 마음대로 막 움직이네. 잠깐만. 전장이요, 전장. 마지막 요 전장이요. 저희가 이제 투자한 팀들인데 베트남에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자만 좀 가지고 왔는데 이제 지금 이제 B라운드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그 중고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 오케이세라고 있습니다. 오케이세. 지금 700만 명이 다운로드 됐고요. 제가 이걸 작성했던 시점 600만 명이었는데 한 달에 한 30만 명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순증이. 그래서 지금은 700만 명을 돌파하고 이번에 이제 오토바이 대출 중개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SK 엔카 같은 거고 베트남은 아시겠지만 뭐 제가 어저께 하노이 갔다가 어저께 들어왔는데 오토바이가 뭐 자동차입니다. 베트남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오토바이가 생활에 뭐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기 때문에 한 가정당 뭐 두세 대씩 몰고 다니고 연간 거래되는 오토바이 중고 오토바이 거래 규모만 1,000만 대예요. 1,000만 대. 근데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가 대부분 그렇지만 이 COD라고 해서 캐시 온 딜리버리라고 해서 대부분 그냥 현금 박치기 문화입니다. 현금 박치기. 내가 물건을 받아야지만 돈을 주는 문화여서 중고 오토바이 거래도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돈을 싸들고 동전이 없잖아요. 베트남은 다 이제 지폐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지폐를 들고 다니면서 오프라인에서 되게 불편하게 그래서 내가 매물을 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찜한 매물도 이제 누가 가로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허위 매물도 필터링도 안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오케이스가 어플리케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대장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의 야놀자라고 불리우는 이제 호텔 대실 예약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2030 내수 이제 커플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베트남에 가면 재밌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베트남을 주로 놀러 가지만 놀러 가면 대부분 아고다나 에어비앤비나 익스피디아닷컴을 써서 원나잇, 투나잇 스탠드를 하지만 베트남에 있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사실 이제 2시간, 3시간 좀 이렇게 쉬거나 뭐 이제 친구들이랑 파티도 좀 하고 싶고 내 연인이랑 뭔가 이렇게 좀 쉬었다가 나오기도 싶은데 베트남이 그런 사실 문화적으로 그런 공간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밤에 들어가면 그 공원에 가면 으슥한데 오토바이 세워놓고 커피 2잔 사놓고 오토바이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젊은 연인 커플들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고투조이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4성급, 5성급 호텔이 아니라 베트남은 1성부터 3성급 호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모텔에 해당하는 그 숙박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 오프라인에 가면 그 대실 예약 서비스 가격표가 다 있어요. 1시간에 2만 동, 뭐 예를 들면 2시간이면 한 5만 동, 5만 동에서 한 10만 동 받아요. 10만 동이면 이제 우리나라 치면 5천 원. 그래서 10만 동에 2시간 정도를 쉴 수 있는 그런 대실 예약 서비스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어플 형태로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만한데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 베트남에는. 그래서 고투조이가 그렇게 시작했죠. 지금 야놀자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의 2조를 받은 굉장히 이제 유니콘 스타트업이 됐지만 한 7년 전, 8년 전에 야놀자가 모텔 대실 예약 서비스로 출발한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베트남의 야놀자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100만 명 가입자를 돌파하고 월 거래액이 한 6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은 계약된 호텔은 4천 개를 돌파했어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서비스가 에어비앤비도 있고 뭐 익스피디아닷컴도 있고 아고다도 있고 너무 많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제 대실 예약 서비스 플랫폼은 고투조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 시장을 고투조이가 들어가서 내수 고객 대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로컬 경쟁 사업자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G마켓이라고 불리우는 고미라고 하는 저 업체가 우리나라 브랜드사들을 이제 화장품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컨슈머 프로덕트 구스 전 CPG라고 하죠. 공산품 거의 전체를 장악을 하고 있고 브랜드사랑 총판이랑 계약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브랜드사랑 직접 계약해서 입점한 형태로 입점몰 기반의 커머스로 현재 MAU가 월간 MAU가 약 380만 명 정도, 그래서 400만 명의 베트남 고객이 방문하는 입점 기반의 커머스몰로 성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베트남 이커머스 랭킹에서 20위권 안에 들어갔어요. 고미가. 라자다, 소피가 뭐 1등, 2등을 달리고 있는데 한국 기업으로 사실 베트남 커머스 플랫폼 시장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성적도 괜찮고요. 그 외에 이제 리뷰티라고 이제 저희가 지금 키우고 있는 베트남의 화훼, 베트남 화장품 성분 분석을 10만 개 이상 해놓고 리뷰와 댓글 기반으로 이제 가품과 진품 정보 같은 것들을 다 판별을 해주고 커머스까지 연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여기도 이제 120만 명 돌파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의 지그재그 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박스라고 하는 팀인데 여기도 이제 패션 커머스를 시작했는데 꽤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베트남의 전략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미 검증된 모델, 버티컬에서 검증된 모델인데 베트남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모델들이 아직 조금 있습니다. 베이컨트 슬롯들이 좀 있어요. 물론 한 3년 정도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베이컨트 슬롯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뭐 거의 대부분 버티컬 인더스트리별로 이런 플랫폼을 추구하는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거의 다 나왔죠. 그리고 투자도 대부분 그 버티컬의 1, 2등 사업자는 투자를 다 받았는데 베트남은 여전히 기회가 좀 있습니다. 이런 버티컬 플레이어들이 나올 만한 룸들이 좀 있고, 하지만 로컬 플레이어들도 지금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장 선점 효과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4년 전에 진출해서 공격적으로 그 한국에서 검증된 모델인데 베트남에는 없는 모델들을 한국인 CEO가 베트남 개발자 팀을 구성해서 현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초기 팀들만 이제 발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팀들한테 저희가 투자를 하고 구조는 이제 한국의 모회사로 세팅하고 베트남 투자청을 통해서 100% 외투법인으로 자회사 구조를 만드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 사실 로컬의 법인을 만들었던 팀들이었는데 이제 구조를 바꾼 거죠. 왜냐하면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베트남은 로컬의 펀드가 거의 없어요. 로컬의 펀드가 없고 대부분 투자가 싱가포르, 미국 쪽에서 펀드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구조고 외국계 VC 펀드가 리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미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펀드가 로컬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도 아직
발달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많이 커지고는 있어요. 한국처럼 베트남이 이제 롤 모델이 한국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거기도 세 개예요. 한국에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코넥스가 있듯이 베트남도 가장 큰 주식 거래 시장은 호치민 증시, 호치민 증권거래소가 있고 하노이 증권거래소가 있고 업컴이라고 해서 또 뭐 우리나라로 치면 코넥스랑 똑같은 그런 주식 시장이 존재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합병을 했습니다. 호치민 주식거래시장이랑 증권거래소랑 하노이 증권거래소가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증권거래소로 2021년 12월에 출범을 했는데 그 거래 시스템을 제공한 사업자가 누구냐? 우리나라 KRX입니다. 한국증권거래소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어요. 근데 뭐 여전히 이제 호치민 증시가 가장 압도적으로 크고 그래서 스타트업도 저희가 베이스가 대부분 호치민 베이스가 많고요. 뭐 하노이 베이스가 좀 늘어나고 있긴 한데 계속 아마 하노이 베이스가 늘어날 것 같긴 해요. 얼마 전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호치민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이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호치민은 이제 사이공이었고 사이공이었을 때 자본주의 국가였고 예, 하노이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고 공산주의 국가가 사실은 통일한 거죠. 호치민이 통일하면서 사이공도 이제 호치민으로 바꾸고 원래 수도가 호치민이었다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하노이로 수도를 옮긴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압도적으로 하노이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호치민은 사실은 이제 경제 중심지기가 상하이 같은 느낌이고 북경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노이인데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확실하게 하노이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획 도시로. 그래서 호치민은 뭐 아무래도 경제 중심지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제 개발자 인력을 좀 뽑기도 하노이보다는 좀 편하고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베이스는 호치민으로 주로 많이 세팅을 해놓고 하노이를 이제 지사를 내는 형태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팀들도 근데 이제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인허가 사업이라던가 조금 이제 좀 대정부 관계가 좀 필요한 사업들은 확실히 이제 하노이에서 출발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베트남이 왜 매력적이냐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지정학적 포지션을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이 이제 아세안 10개국을 딱 봤을 때 이 지도를 딱 놓고 봤을 때 이제 인도네시아를 주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인구 측면에서 보면 뭐 압도적으로 인도네시아가 1등입니다. 1억 6천만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이제 싱가포르이 붙어 있고요. 근데 싱가포르는 사실은 저 시장 자체가 크다기보다는 이제 캐피탈 시티, 그죠? 아세안 국가로 진출하는 헤드쿼터들이 다 싱가포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대부분 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모든 VC들이 싱가포르에 이제 VC 라이센스를 받아서 싱가포르에 VC 암을 만들고 베트남에는 노컬 지사를 만들어서 일종의 심사역들이 노컬에 있는 거지 실제로 펀드, 투심이의 투자 승인이 의결이 되면 돈은 다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으로 쏘는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의 VC들도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 암을 만들고 베트남에 심사역들이 근무하는 오피스를 두고 베트남 로컬 스타트업을 이제 일종의 셀렉션 하는 거죠. 하지만 픽업을 하지만 실제로 돈은 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펀드에서 돈이 이제 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미국에서 직접 들어오든지. 근데 이제 그 아래쪽은 이제 사실 인도네시아는 너무 많은 스타트업들이 존재하고 슈퍼앱도 이제 그랩을 중심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스타트업이 들어가기에는 인도네시아 시장은 굉장히 힘든 시장이고 말레이시아도 사실 녹록치 않아요. 그리고 인구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남부 쪽 아세안 국가는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북부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베트남을 중심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베트남 옆에 태국 옆에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 이제 오른쪽으로 캄보디아랑 라오스가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조금 약간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필리핀은 좀 예외로 하고 북부 아세안 국가의 핵심은 결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정도인데 캄보디아, 라오스는 베트남의 롤모델이에요. 심지어 캄보디아에 있는 학생들이 베트남으로 유학 갑니다.
이해가 안 되실 건데, 그래서 베트남은 오히려 통신사 비에텔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라오스에 이미 진출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라오스를 자기네 이제 바운더리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태국은 사실은 그래서 베트남을 장악하면 캄보디아, 라오스도 진출하기가 좋아요. 한국 스타트업 입장에서. 근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아무래도 오랫동안 진출해서 장악하고 있는 리틀 도쿄로 불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한국 스타트업이 진출하기가 태국이 만만치가 않고,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일어나면서 진입하기조차 불가능해. 그러니까 사실 베트남 빼고 마땅히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만한 국가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인도네시아 직접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고, 네트워크가 없으면. 그래서 베트남을 중심으로 저희도 좀 바라보게 된 이유가 있고, 또 베트남의 장점 중 하나가 한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다른 아세안 국가 대비 한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삼성전자가 그 베트남 법인이 공장 생산 기지를 이전하면서 대규모로 이제 고용 창출을 하다 보니까 대우도 좋고, 그래서 한국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뭐 최근에 이제 박항서 감독이 또 2연패를 하면서 아세안 그 축구 그 연맹에서 2연패를 하면서 거의 국민 영웅이네요, 국민 영웅.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한국 스타트업이 진출해서 현지 내수 시장에 서비스 플랫폼으로 뭔가 이 물꼬를 뜨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화율인데, 베트남이 왜 동남아시아의 맹주국이냐면 도시화율이 가장 빨라요. 가장.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섬나라 국가이기 때문에 시장 밀집도라던가 이 육류로 사실은 이 풀필먼트가, 그러니까 배송, 물류와 배송 시스템이 발달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파편화돼 있고. 그래서 이 섬나라 국가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베트남은 남북으로 긴 육로가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시장 밀집도가 높은 도심이 도시 지역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30% 수준이라고 얘기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100%가 넘어갔죠. 포화죠. 서울, 경기 쪽은 이제 도시화율이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과밀 지역인데, 호치민, 하노이만 하더라도 도시화율이 40%도 안 돼요. 아직까지 60%의 업사이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성도시가 100만 명, 1%가 증가할 때마다 100만 명의 유입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전히 부동산 개발의 여지가 너무나 많은 지역이 베트남이고,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이제 부동산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40%밖에 안 됐기, 30% 수준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이 도시 지역에 960개에서 1000개를 추가로 확보해서 도시화율을 45%를 달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위성도시가 많아지고 있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거리에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새로운 도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화율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유망하게 부상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이런 프롭테크 영역, 그다음에 실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부동산만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인프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젊은 부부들이 이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게 하나의 꿈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베트남의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요,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예비 부부들 만나면 이들의 꿈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80년대, 70년대처럼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오토바이 말고 자동차. 그 다음에 아파트 한 채,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에요, 꿈. 그래서 왕창 은행에서 빚을 지고 아파트를 사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커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육아나 돌봄, 그다음에 건강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쪽, 그다음에 결제, 핀텍, 왜냐하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리테일 테크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이 또 잘 돼요. 베트남에서. 그리고 이런 온디맨드 딜리버리 서비스라던가
뷰티나 패션 영역, 이런 영역들이 도시화율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장. 예. 베트남은 어쨌든 매력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지정학적 포지션과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도시화율이 가장 어떤 다른 동남아시아보다 빨리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대 인프라 서비스로서의 이 성장 가능성들이 다분히 존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도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죠. 이 다음 장에 보시면요, 한국이 사실은 싱가포르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이 Foreign Direct Invest,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싱가포르가 아무래도 그 펀드들이나 저 사모펀드부터 패밀리 오피스가 있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전체 투자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헤드쿼터, 그러니까 뭐 그 사모펀드 헤드쿼터나 패밀리 오피스에서 당연히 이 베트남을 일종의 이머징 마켓으로 보고 투자를 많이 해요, 당연히. 근데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다른 그 인접 국가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국가가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이미 한국. 그래서 한국이 이런 신규 프로젝트 건수라던가 증액 투자 프로젝트, 증액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투자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에 계속해서 증액하면서 이 사이즈를 계속 키우고 있는 프로젝트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M&A나 주식 매입 건수도 압도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신규 프로젝트 건수나 증액 투자 프로젝트 건수나 M&A 건수를 보면 사실 총 투자액 대비 싱가포르보다 작을 뿐이지, 건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이. 그만큼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뭐 저희도 4년 전에 들어갔을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사실 여러 경로로 일어나면서 이게 꼭 VC가 로컬 펀드에 로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건수뿐만 아니라 한국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베트남에 직접 진출하는 사례가 굉장히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들어가니까 사실 여러분 저 베트남 비행기는요 이제 잡기도 힘들어요. 한 달 이전에 잡으면 잡을 수도 없어요. 저 인천공항에 가면 딱 세 라인이 이제 북적북적한데 괌, 태국, 그러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과 일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딱 구별이 되는데, 베트남 라인은 비엣젯 에어던 베트남 에어라인이던 아시아나던 대한항공이던 다 만석이에요. 다 만석이고 들어온 주중 주말 필요 없이 다 만석이고, 그리고 베트남 분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베트남 분들도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나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야, 베트남이 정말 이제 그 격리 면제, 그러니까 들어갈 때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더 좋은 거는 나갈 때 사실 원래 그 비자를 받아야 됐었는데 단수 비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비자가 필요 없어요. 15일 이내에 있을 거면 그냥 무비자이기 때문에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권이랑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베네핏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올 때는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 항원 검사만 하면 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도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하노이는 한 10,000원 정도 들고, 역시 호치민이 이제 출장 검사를 하는데 출장 검사 한 40,000원 정도 합니다. 40,000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호텔로 간호사가 와가지고 코 쓰시고 바로 이제 음성 나오면 그 네거티브 증명서를 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베트남은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가 되게 편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구 구조와 정책적 관점에서도 베트남의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조용태 교수가 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베트남의 정해진 미래에 보시면 베트남의 인구 구조가 황금 구조로 2030년 이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베트남은 고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딱 이제 베트남의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인구가 1억 정도 되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인데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약 3,000달러 정도 하거든요. GDP per capita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인데 금년 말에 4,000달러를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4,000를 넘은 시점에서 $10,000까지 가는 시기가 되게 빨랐어요. 그 $4,000를 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베트남이 이제 금년 이후에 내년에는 $4,000를 넘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게 도심 국가별로 도시 지역별로 보면 호치민에 가시면 아마 느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6,670달러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10,000에 올라왔어요. 제가 보기엔. 네. 소득 수준이 거의 $10,000 정도에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싸지 않아요. 호치민은 어딜 가도 가격이 이제는 많이 올라왔어요. 네. 뭐 싸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그냥 음식점 들어가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0원 정도 내야 돼요. 7,000원. 우리나라는 지금 한 12,000원 정도 내야지 강남에서 한 끼 먹지 않습니까? 근데 호치민은 한 7,000원 정도 내야지 그냥 괜찮은 데서 한 끼 먹어요. 네, 물론 이제 쌀국수 이런 로컬 푸드 전문 프랜차이즈에 가면 한 3,000원? 4,000원 정도면 한 끼 이제 쌀국수 정도 먹는데 그냥 뭐 웬만한 이제 그 1군에 호치민 1군에 그냥 음식점에 들어가서 괜찮게 한 끼 먹는다 7,000원에서 10,000원 내야 됩니다. 실제로. 하이퐁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산업단지인데 저기에 이제 뭐 LG전자 공장도 있고 GE 공장도 있는 하이테크 공장들이 가장 많은 데가 하이퐁시인데 하이퐁도 거의 $10,000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노이가 지금 $5,000라고 했는데 이건 실제로 이제 가중평균 낸 수치고 체감적 수치로 느끼는 거는 하노이도 싸지 않다. 이제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제가 2년을 이제 들락달락 할 때 이제 하노이 물가와 호치민 물가가 딱 2배 차이 났어요. 하노이가 호치민의 절반 가격이었어요. 뭐든지. 근데 지금은 거의 한 80% 수준 따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낭시도 제가 보기에는 저거보다는 많이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베트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절대 싸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와 정책 관련해서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2007년부터 임금 황금기에 이제 돌입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인구 황금기가 뭐를 의미하냐면 2명 혹은 그 이상의 인구당 부양해야 할 인구가 1명에 불과한 인구 구조를 황금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 제한기에 돌입하죠. 인구 제한기. 인구 제한기는 뭐냐면 203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14세 이하의 인구가 14% 정도밖에 안 되고요. 60세 이상의 인구가 67%예요. 60%를 넘어가. 2030년부터. 그러면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제 거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부양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인구 제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 지금 20만 명 이제 저희가 이하로 거의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의 출산율은 얼마인 줄 아세요? 1년에? 150만 명이에요. 150만 명. 150만 명이 쭉 20년 동안 갑니다. 20년 동안. 그러면 이 시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조영태 교수는 그걸 인구 배당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인구 배당. 인구 배당금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베트남 구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구 배당금이 뭐냐면 딱 저거예요. 저거. 부양해야 될 인구의 수가 1명 이하이거나 거의 없는 구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돈을 벌면 나를 위해서 다 쓰는 인구 구조가 된다는 거야. 부양해야 될 인구가 극히 드문 구조일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비가 진작되고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야 되거나 또는 부양해야 될 이 노인 인구를 먹여 살릴 이제 비용으로 내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이제 굉장히 이제 디프레스한 사회가 되는 거지. 내가 돈 벌어서 뭐해? 다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사실 일할 의욕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도 사실은 정체기에 이제 돌입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우울한 사회가 2030년, 40년부터 우리나라는 시작되는데 얘네는 2030년, 40년부터 시작인 거야. 그때부터 이제 완벽한 이제 종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 시장에 메이저 스트림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영태 교수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50년 기준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인데 지금 베트남은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가 2050년에는 이렇게 종구조가 되면서
완벽한 임금 황금기를 구가한다는 거예요. 예. 이 중간에 이제 허리 세력이 가장 많은 이제 종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2050년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저렇게 되는 이제 인구 구조는 사실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60대, 50대 이상의 구조가 제일 많아. 나머지가 경제 활동, 인구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구조에서는 사실은 뭐 희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다문화,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실 사람을 더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영태 교수가 이제 인구 정책을 이제 베트남 정부를 대상으로 5년 동안 인구 정책 자문위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세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교수고, 저도 이제 여러 번 만나면서 그분의 해안을 많이 듣는데, 이 양반이 얘기한 것은 베트남은 인구 구조학적 측면에서 인구 배당 효과가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인구 배당 효과를 우리나라가 어떻게든 가져올 수 있는, 쉐어할 수 있는 구조를 빨리 판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베트남에 진출할 때 대부분의 대기업은 생산기지를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과거의 중국처럼. 그러니까 생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값싼 노동력을 우리가 베트남에서 획득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인구 배당 효과를 쉐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구 배당 효과를 적극적으로 쉐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수 소비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거기서 고용 창출을 10만 명 이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 값싼 노동력과 베트남 중앙정부가 세제 혜택을 50년을 줬어요. 50년. 땅을 무료로 분할을 해주고 법인세 감면을 50년 동안 보장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1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키고 있죠. 근데 실제로 베트남에서 만든 삼성전자 휴대폰이 베트남에서 팔리느냐? 물론 팔리죠. 팔리는데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한 생산 공장을 거기에 만든 거일 뿐이라는 거예요. LG전자도 마찬가지고, 효성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생산 기지를 이전한 거지, 베트남의 가장 저런 경제 활동력이 높은 세대들을 타겟으로 서비스나 또는 내수 시장에 들어가려고 대기업이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중에 저런 베트남이 정말로 경제 성장률이 GDP per capita가 2만 달러, 3만 달러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오히려 다른 나라한테 인구 배당 효과를 뺏기고 우리는 할 게 별로 없어진다. 지금부터 사실 내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나 제품들을 기획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국의 대기업은 베트남을 생산기지 이전 국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제가 이제 조영태 교수한테도 얘기했던 게,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스타트업은 반대다. 저희가 투자했던 스타트업들은 타겟이 누구냐면 베트남의 내수 고객, 베트남의 내수 고객을 대상으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진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플랫폼, 이런 서비스 플랫폼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수 시장에서 성공하는 경우에 오히려 베트남의 이런 GDP per capita가 늘어나고 베트남의 인구 구조, 경제 활동 인구가 저렇게 튼튼하게 지게 됐을 때 오히려 이 인구 배당 효과의 일부를 한국이 가져올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베트남 스타트업에 대한 이제 투자 동향인데요. 되게 재미난 이제 자료인데, 이 자료는 이제 두벤처스랑 베트남 정부기관인 NIC에서 공동으로 이제 출간한, 매년 이제 애뉴얼 리포트를 발행하는데, 금년 6월에 이제 발행한 작년도 말 기준의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전년도 기준 자료를 금년에 발표하니까요. 근데 이제 작년도까지 보면 이게 투자 건수예요. 총 투자 규모랑 건수인데, 거의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해서 이제 이 정보를 게더링 하는데,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제 엑셀 시트를 보내와서 저희가 투자했던 팀들에 대한 투자 금액, 뭐 건수 이런 걸 다 조사를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보고서인데, 깜짝 놀란 게 2021년에 165건 정도의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발생을 했고,
전년 2000년 대비 57%가 증가한 수치고요, 이게. 그다음에 총액 기준으로 보면 14억 달러 정도로 조사가 됐어요. 14억 달러면 이제 하나 기준으로 1조 한 6천억 정도 되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작년 말 기준으로 스타트업에 들어간 모태펀드 기금, 운용 자금이 약 10조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모태펀드 운용사들이 민간 기금과 모태펀드 기금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한 유동성이 약 10조 정도 되는데 베트남이 사실 2013년부터라고 하지만 사실상 2016년부터 베트남 가기부가 국가 창업의 해라고 2016년에 이제 스타트업 육성 지원 정책을 처음으로 2016년도에 발표하면서 2018년 정도부터 사실은 해외에 있는 VC 펀드가 베트남 로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원년은 2018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급격하게 외국계 VC 펀드의 베트남 로컬 스타트업의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저희도 2018년에 들어가서 베트남의 스타트업, 한국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로컬에서 개발자들을 뽑아서 로컬 법인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투자를 2018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18년부터 이제 시작한 나라치고는 4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상 투자 규모의 수준은 한국의 7분의 1 정도로 따라잡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제 10조라고 하는 규모를 이길 수는 없겠죠. 베트남이. 하지만 놀랄 정도로 스타트업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그래서 뭐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뭐 투자가 되지 않았을까 정도라고 예상했는데 훨씬 뛰어넘고 거의 1조 6천억 정도가 베트남 스타트업으로 이제 VC의 자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제 새로운 유니콘 스타트업이 2개나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게 스카이 마비스라고 하는 회사고요. 한 3조 정도. 그다음에 이제 모모가 이제 이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등기됐어요. 스카이 마비스는 여러분도 아시는 그 블록체인 NFT 이제 P2E 플레이 투 언 게임을 만든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게임을 만든 회사가 스카이 마비스예요. 모모는 이제 모모페이로 유명한 결제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이 165건의 스타트업 딜 중에서 1,000만 달러 이상 중대형 딜 규모가 거의 82%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작은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볼 때는 165건밖에 안 되는데 1조 4천억, 6천억 정도의 자금이 유동성이 확보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 건당 도대체 규모가 얼마나 크길래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00만 달러 이상 딜들 위주로 베트남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초기 투자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고 있고 중대형 딜 중심으로 베트남은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 이유는 뭘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도 이제 로컬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관리 감독 이슈가 좀 있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어서 인투지애스틱하고 굉장히 이제 패션도 있고 열정도 있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비즈니스 에식이라던가 이제 뭔가 대기업 조직에서 있다가 나와서 스타트업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스타트업을 한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2, 3억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된 자금을 어떤 계획적으로 이 자금 플랜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또 투자 받으러 다니고 이런 게 이제 너무 이제 성행하다 보니까 이 자금을 투자하고 나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냥 들어가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으면 사실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알 수가 없고 보고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증된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제 연합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베트남도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시리즈 B부터는 뭐 A 라운드도 마찬가지인데 A 라운드부터는 절대로 단독으로 VC 한 곳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리드 VC가 딱 앞장을 서고 이 리드 VC를 중심으로 연합으로 3, 4개가 뭉쳐서 50억에서 10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B 라운드부터는 이제 리드 VC가 달라지죠. 리드 VC가 달라지고 5개, 6개가 또 연합으로 또 500억, 1000억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도 중대형 딜은 5개, 6개가 뭉쳐서 들어가듯이 베트남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베트남도 이런 중대형 딜들은 리드 VC가 있고 이제 리드 VC를 중심으로 5개, 6개가 모여서 연합으로 클럽 딜 형태로 들어가는 딜들이
워낙 이제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딜을 중심으로 외국계 VC 펀드들도 좋은 스타트업들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 성향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그러면 이제 이런 소형 딜, 그러니까 초기 투자들은 주로 예를 들면 그 초기 투자를 담당하는 몇 개 펀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500 스타트업, 우리나라도 500 스타트업닷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에도 500 스타트업 베트남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엑셀러레이터 레이어에서 뭐 베트남 실리콘밸리라든지 비자라든지 뭐 이런 이제 초기 펀드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베트남 내 활동하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소액 투자를 좀 하는 거죠.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이제 소액 투자를 하는 그쪽 이제 마켓이 좀 따로 있고, 거기서 검증된 딜들 중심으로 연합으로 투자하는 중대형 딜들 중심으로 베트남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리고 주요 투자 영역인데, 요 주요 투자 영역도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요 증감률이 있거든요. 증감률을 보시면 이제 전년 대비 금년에 작년 2000년 대비 2021년 기준으로 급격하게 투자가 늘어난 영역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이제 감소한 영역이고, 초록색으로 갈수록 증가한 영역인데, 압도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게이밍 쪽 시장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엑시 인피니티가 빵 터지면서 이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아무래도 베트남이 락다운을 6개월을 했어요. 6개월. 아무데도 못 나가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게임,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같은 게임 컨텐트, 디지털 컨텐트를 이용하거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이용하거나 게이밍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어지다 보니까 저쪽 시장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 건강관리, 건강에 대한 이제 요쪽 영역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62% 에듀케이션, 교육 쪽, 비대면 온라인 교육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일어났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먼트, 리테일은 기본적으로 300% 이상 이제 투자가 증감이 됐고, 그리고 뭐 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저런 인플로이먼트, 그러니까 HR, SaaS형 솔루션들은 조금 많이 이제 후퇴가 됐고, 로컬 서비스들이 좀 많이 망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트래블, 하스피텔리티 당연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받으면서 투자가 급감한 반면에 이제 비대면으로 뭔가 주문을 하거나 또는 정보를 캐치업하거나 엔터테인먼트나 컨텐트 영역들은 굉장히 빨리 성장했고, 거기에 결제 수단이 들어가야 되니까 결제 수단으로서 페이먼트,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리테일 영역, 이런 쪽 영역들이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HR이나 이제 로컬 서비스나 트래블, 광고, 마케팅 영역은 하락세였고, 작년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급증한 영역은 B2C 같은 영역에는 이런 커머스, 리테일과 결제 결합도가 높아지고 자기 개발이나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 서비스의 급증, 또 외출 자제에 따른 컨텐트 오락, 게임 수요의 급증이 시장을 좀 견인했다. 근데 B2B 쪽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구조조정과 이제 휴먼 네이버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자동화 솔루션, 사스 솔루션 같은 것들이 빠르게 이제 좀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한국 투자기관의 베트남 투자 트렌드인데, 로컬 펀드들이 있죠. 근데 저기도 이제 미팅을 하면 로컬의 펀드 계정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다 싱가포르의 펀드 계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여신관리법상 금융위 관리 감독을 받는 벤처 캐피탈이 있고 중기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벤처 캐피탈이 따로 있어요. 저희 같은 창업기획사나 창투사는 중기부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근데 그 관리 감독의 기준이 되는 게 벤처 투자 촉진법이에요. 원래는 벤처 기업에 관한 육성 특별 지원법인데,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일종의 운용사, GP 라이센스를 따서 투자 조합을, 펀드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그 법 제도 내에서 사실 정부가 육성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있는데, 베트남은 그런 법 체계가 아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베트남 내에서 로컬 펀드를 만들려면 뭔가 일정한 인허가나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일단 주식을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주식을 인수하려면 보통주를 인수하던 우선주를 인수하던 뭔가 인수함에 따른 적정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책들이 있어야지 그 정책에 준해서 저기 스타트업도 투자하고 할 텐데 아직 베트남 중앙정부에서는 마땅히 이제 국가 창업의 해라고 해가지고 2016년에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정도만 이제 육성 지원책으로 발표를 해놓고 실제로 그 스타트업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벤처 캐피탈 사이드를 육성하는 정책은 아직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어떻게 짜냐면 싱가포르에 대부분 펀드를 설정해 놓고 싱가포르에서 돈을 쌓여. 하지만 이제 찍새 역할을 하는 찍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역들이 일할 수 있는 오피스는 로컬 오피스는 지역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사역들이 베트남에서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 투심인은 이제 싱가포르 펀드에서 이제 투자 승인이 있어야지만 이제 돈이 싸지는 그런 기본적인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고 한국은 아시겠지만 모태펀드 운영사 자체가 해외 법인에 투자하는 게 극히 제약적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고 그래서 모태펀드 운용사들은 사실 한국 스타트업이 아닌 해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물론 못하는 건 아닌데 외환거래법상 절차도 까다롭고 저희도 이제 개인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이제 금년 하반기에 지금 결성 준비 중이고 이제 상장사랑은 이제 투자 합자조합을 만들어서 합자조합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조합도 그러면 이게 중기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조합이니까 해외 투자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개인 투자조합은 또 해외 투자가 가능합니다. 50%까지만 창업 3년차 미만의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고 한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50%는 해외 투자도 가능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외환거래법상 한국은행의 송금 절차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지만 귀찮고 번거로운 절차가 있긴 하지만 해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조합을 레버리지로 사실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베트남 법인에 저희가 이번에 투자를 하거든요. 투자 확약을 했고 한번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중기부에 이제 문의를 하니까 개인 투자조합도 해외 투자 가능하다 하시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다가 또 이게 또 나중에 또 뒤탈 나는 거 아닌가 좀 걱정되기는 한데 일단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싱가포르에 베트남도 펀드가 그런 구조로 베트남은 투자가 되다 보니까 베트남의 스마트한 로컬 스타트업도 구조를 어떻게 짜냐면 싱가포르에 모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은 대부분 삼성전자나 이런 데 좋은 데다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듣고 보고 배운 게 많으니까 베트남에는 왜 이런 서비스가 없지? 이런 이제 질문을 해요. 똑똑한 애들은. 유학 갔다 온 애들은. 그러면 유학 갔다 온 애들끼리 모여서 자수성가에 대한 어떤 열정이 너무나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취업해봤자 월급 50만 원에 시작하니까 취업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각출해가지고 스타트업을 하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한국보다 많은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스타트업을 만나면 영어를 잘해요. 근데 얘네들을 딱 이제 백그라운드를 딱 물어보면 대부분 외국에서 유학한 애들이 많아요.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한 애들이 많고 이런 애들이 주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나아졌긴 했지만 대부분 대학생들이 좋은 대학교 나오면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보느라고 난리잖아요. 스타트업을 창업한다? 이거 되게 쉽지 않아. 근데 베트남은 자수성가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이 굉장히 높은 국가예요. 왜냐하면 패망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제 외국 자본에 의해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젊은 애들이 기본적으로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창업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한국의 100배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희도 베트남에 진출하게 된 배경이 거기 있었어요. 2018년에 제가 호치민 하노이에 이제 한 달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 살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난 젊은 친구들의 열정이
한국은 이제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뒷방 이제 늙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담소나 나누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냥 뭔 얘기해도 힘들대. 뭔 얘기해도 힘들고 항상 부정적이야. 패시미스틱이야. 옵티미스틱한 것보다는 마진도 박하고 내가 여기서 해서 이게 경쟁이 될까 항상 걱정이고 투자자들 만나면 맨날 까이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만나도 뭔가 이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힘들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되게 쓸쓸한 나라인데 베트남은 그냥 애들이 미친 듯이 그냥 막 아이디어를 막 얘기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막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 이거 가지고 내가 뭐 1억 천금을 내가 벌 거다라고 막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여기는 좀 다르구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2018년에 나갔을 때.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해야겠다. 한국에서 할 게 아니라 여기서 기반을 다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출을 했는데 그래서 좋은 팀들을 많이 만났죠. 운 좋게도. 근데 여전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약간 정보가 비대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이 스타트업의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VC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 사이드가 약해. 공급 사이드가 많지 않고 로컬의 VC 펀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계 VC 펀드들이 주로 로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데 로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이 구조도 보니까 똑똑한 스마트한 젊은 애들은 베트남에 본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 본사를 만들고 베트남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싱가포르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싱가포르에서 엑시트하는 구조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우리도 싱가포르에다가 본사를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타트업 한국인 CEO가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그러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는 게 좋을까? 한국에 본사를 두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는 게 어리석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싱가포르에 본사를 베트남 로컬 스타트업이 두는 이유는 싱가포르 VC 펀드를 인바이트 하려고 끌어당기려고 이제 하는 건데 내가 싱가포르에 살 것도 아닌데 당장 싱가포르의 우리 한국인 CEO들과 베트남 개발자들이 만든 이 오거나이제이션 조직을 본사를 싱가포르에 둔들 펀드레이징이 잘 될까? 차라리 저희의 네트워크들이 있는 한국에다가 모회사를 두고 한국에서 엑시트 하자라고 이제 구조를 짜기 시작한 거죠. 저희도 저기 이름 들어가 있는데 저희도 베트남 현지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해서 포린 펀드로 이제 조금씩 이제 포지셔닝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요거는 이제 베트남의 유니콘 스타트업 현황인데 재미나게도요. 싱가포르가 제일 많아요. 싱가포르는 제일 많은 이유가 싱가포르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쟤네들이 있는 게 아니라 캐피탈 시티이기 때문에 헤드쿼터를 저기다 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남 아세안의 유니콘 스타트업의 본사는 대부분 싱가포르에 두죠. 그랩도 당연히 본사가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원래 본사가 싱가포르이 아니었어요. 어딘지 아세요? 그랩이 말레이시아. 근데 인도네시아인가? 하여튼 그랩이 본사가 인도네시아 아니면 말레이시아 둘 중에 하나인데 싱가포르로 이전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이제 고재기 데카콘이고 유니콘이 제일 많아요. 당연히 인구 비례하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제일 많아요. 베트남이 2018년 정도부터 스타트업 투자가 일어난 나라 치고는 가장 빨리 유니콘 스타트업이 나온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6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유니콘 스타트업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11개입니다. 11개. 우리나라 11개인데 우리나라는 근데 스타트업 히스토리가 그래도 한 10년은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10년은 넘었지만 베트남은 이제 4년, 5년밖에 안 됐는데 유니콘 스타트업이 6개나 나왔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베트남이 더 많이 나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계속해서 유니콘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나올 만한 나라가 베트남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베트남에서 유니콘이 나와서 뭐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할 수는 있겠죠. 베트남 모회사를 플립을 싱가포르 할 수는 있겠지만 베트남이 그만큼 스타트업들한테는 매력적인 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다음 장 보시면 그런 베트남 유니콘 스타트업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게임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2개. 그래서 VNG라고 여러분 잘로라고 아세요? 잘로? 베트남에 가면 카카오톡을 안 쓰고요. 잘로라고 하는 메신저, 로컬 메신저가 1등입니다. 1억 명을 갖고 있는. 그래서 베트남도 잘 보면 유일하게 자국 내의 VNG, 자국 회사가 만든 카카오처럼 잘로라고 하는 로컬 메신저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이라던가 카카오가 참 들어가기 쉽지 않은 나라가 베트남이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마비스라고 하는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P2E 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로 빵 터진 기업이 이제 유니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 다음에 핀테크 분야예요. 결제 분야. 결제 분야에서 두 개가 나왔어요. 모모라고 하는 모모 결제, 그 다음에 VM페이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한 이제 결제 회사가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최근에는 이 COD에서 이제 선결제를 이런 충전형 모바일 월릿 기반의 페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페이는 우리나라의 페이와 좀 달라요. 모바일 페이랑 좀 틀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면 여러분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은행 계좌, 인터넷 뱅킹 계좌랑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는 순간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뱅킹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돈이. 베트남은 인터넷 뱅킹 요 가입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직. 빨라지고 있지만. 그리고 신용카드 문화가 아직 아닙니다. 신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보급률이 5%도 안 돼. 그럼 얘네들이 왜 결제가 저렇게 발달되고 있냐면 얘네들은 충전 방식이야. 예,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면 10만 원을 자기 뱅크에서 이제 모모페이에 충전을 해놓고 10만 원이 차감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모페이 API가 연동되어 있는 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모페이, 잘로페이 그런 페이들이 대부분 충전형 결제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가 모모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장 보시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커머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베트남은 유니콘이 나오는 분야가 딱 세 개 분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영역, 그 인더스트리는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결제 영역, 두 번째가 게임, 엔터테인먼트 영역, 세 번째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역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어딜까요? 예. 제가 감히 예상컨대 프롭테크 분야 굉장히 유망합니다. 프롭테크. 부동산이 계속해서 발달되어 있고 한국의 시공사들이 이제 별로 힘을 못 써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은 베트남 자국 내 주택 사업자들과 건설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시행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어요. 시행 비즈니스.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를 파는 시행권을 라이센스를 따가서 20년, 30년간 개발하는 그런 사업 쪽에 다 몰빵하고 있는 거지. 뭐 건설하고 뭐 이게 주택 뭐 공급해가지고 분양 차익 얻는 시장은 국내 이제 그 시공사들도 베트남에 별로 관심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내수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부동산 시장이 커지면 우리나라도 지금 프롭테크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건설 시장에 들어가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영역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각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롭테크 영역 쪽을 저희도 지금 계속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리테일 쪽, 리테일 쪽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식자재 수발주 사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치면 마켓봄 같은 마켓봄이 이번에 아마 시리즈 B 라운드 투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카페나 베이커리 뭐 이런 커피숍에 식자재 수발주 관리를 이 사스 형태로 해주게끔 월정액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 우리나라에 제일 큰 게 마켓봄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도 카페, 베이커리가 한국보다 10배는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 베이커리, 식당들이 로컬 식당들이 워낙 많은데 얘네들이 다 이 식자재 수발주 관리를 다 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화하는 쪽에 시장들, 리테일 테크 쪽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실제 전자상거래랑 또 맞물리면서 또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가 또 커지겠죠. 다음 장. 요거는 이제 베트남도 이 스타트업 이제 생태계가 제법 우리나라처럼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운드별로 시드, 프리 A 라운드, 뭐 시리즈 A 라운드에 포지셔닝 하고 있는 회사들부터 그난 베트남 뭐 베이스드 펀드, 엔젤,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뭐 벤처 빌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돼서 베트남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이래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세그멘테이션 돼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예상보다 빨리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구나를 갈 때마다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 예, 스타트업 진출 전략. 자, 이거는 그냥 커먼 센스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베트남은 중국과 좀 달리 외국인 투자 회사를 100% 자회사 구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베트남 투자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내, 그러니까 100% 외투법인도 만들 수 있고 뭐 합작법인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뭐 그 한국 스타트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한국의 모회사로 일종의 SPC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모회사가 되는 거고 이 모회사를 베트남 투자청을 통해서 투자 허가증을 발부받으면 100% 자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베트남 투자청의 신고를 통해서. 그래서 베트남의 그 투자청에 신고한 투자 기업들은 그러니까 외작의 기업들은 두 가지의 증서가 필요한데 하나가 이제 IRC라고 하는 투자 허가증이 있고 그 다음에 ERC라고 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요. 이 두 개를 받아야지만 이제 외자법인으로서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고 특히나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업종을 딱 제한시키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런 거는 이제 스타트업 업종이라고 해서 이 업종에 한해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외자의 기업에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나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외자의 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부가세 면제 혜택을 3년 동안 주고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 다음 장 보시면 그다음에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인데 지배구조는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옵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옵션은 한국의 모회사를 만들고 이제 2번 베트남의 그러니까 이 모회사로 투자를 받아서 베트남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이제 보내주는 형태의 구조를 짠 겁니다. 그래서 100% 베트남 투자청을 통해서 외투법인으로 신고를 한 자회사 법인. 그러니까 OK세 아까 베트남의 중고 오토바이 거래 플랫폼이다. 그러면 한국의 모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회사. 한국의 법인이 있고요. 그 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OK세 베트남 법인이 있는 겁니다. 그 베트남 법인에 지금 15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한국인은 그 김수석 대표 한 명 빼고 다 베트남 사람인 거예요. 사실 그래 로컬에서는 그냥 베트남 기업인 거야. 예.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주체가 결국 베트남 법인이니까 하지만 이제 지배구조상 이제 엑싯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트남의 모회사를 만들면 베트남에서 IPO를 하거나 베트남에서 M&A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IPO 시장과 M&A 시장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엑싯을 하기 위해서 모회사를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모회사로 이제 투자를 저희가 한 거죠. 그리고 후속 투자도 기관 투자자들이 모회사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의 자금 조달은 모회사에서 자금 조달을 해주는 거예요. 예, 유상증자 형태로 자본금 증자를 하는 거죠. 어차피 100%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본 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억을 증자한다. 그럼 액면가로 20억어치만큼 보통주를 발행하고 모회사가 그 보통주를 인수를 해주는 거죠. 해주면서 자본을 조달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라운드 이전까지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연결 안 하다가 이제 기관 투자자 라운드부터는 이제 연결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무제표적으로도 베트남에서 매출 이익이 발생하면 다 한국 재무제표에 반영을 시켜서 한국 기업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 베트남 자회사로도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베트남에서 잘하고 있으면 베트남에 있는 외국계 펀드들이 한국 모회사보다는 요 베트남 자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 투자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자회사가 투자를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왜? 기업 가치가 상이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연결 재무제표로 연결을 해서 한국에서 엑시트해야 되는데 자회사가 투자를 받아버리면 예를 들면 OK스는 지금 거의 천억 밸류인데 1000억짜리 회사가 됐는데 자회사가 100억 밸류의 투자를 받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양쪽을 모두 다 엑시트해야 되는 거야.
얘도 엑시트해야 되고 얘도 엑시트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의 기본적인 매출 파이프라인은 이제 자회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자회사가 다른 상이한 밸류로 투자를 받게 되면 이 엑시트 할 수 있는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이 자회사로 투자를 받는 거는 굉장히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업 가치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회사가 결국은 이제 기관 투자자 라운드를 계속 돌면서 한국 시장에서 상장을 하든지 아니면 싱가포르로 이 모회사를 플립해서 싱가포르 시장에서 상장을 하든지 그런 전략들을 구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것들이 뭐가 나오냐면 베트남에서 번 돈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어렵지 않나요? 뭐 이런 거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에서 번 돈 한국으로 가져오기 쉽지 않은데 베트남은 그래도 그나마 영업이익, 베트남 자회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모회사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똑같이 송금 절차상 이제 외환거래법이 거기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5천만 원 이상 해외에 돈이 나가면 외환거래법상 신고서를 다 작성하고 한국은행에 제출을 해야 되듯이 똑같이 베트남의 외환거래법을 준수해서 한국 모회사로 가져올 수 있어요. 저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다 파악한 내용입니다. 다만 가져오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빠르지 않아. 전사가 돼 있지 않아.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한번 가져오려면. 근데 못 가져올 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세금이 뭐 과세가 엄청 되는 거 아니라는데 영업이익을 모국으로 송금하는데 무슨 세금을 붙여요. 그거 가져오는 거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한 대로 베트남 자회사가 매각이 됐을 때 주인이 바뀌면 매각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베트남 정부 당국에 세무 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고 한국 모회사가 상장하거나 M&A가 되면 당연히 한국에서 매각 차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라고 하는 걸 내야겠죠, 당연히. 근데 양국에 모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국에 모두 안 내는 겁니다. 이중 그래도 과세, 이 방지 조약이 양국 간에 체결이 돼서 어느 한쪽에서 발생한 매각 차익에 대해서만 그 해당 국가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한국에서 조금 더 엑시트하기가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엑시트하자. 하지만 사업은 베트남에서 한다라고 하는 전략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제 곰이나 오케이세나 고투조이 같은 이제 시리즈 B 라운드 레이어에 들어간 팀들이 이제 세 개가 나온 거예요. 3년, 4년 만에 3개가 나온 건데 그들이 어떤 구조로 엑시트하는지가 저희한테 그래도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도. 왜냐면 그게 레슨 런드고 러닝 커브잖아. 그 러닝 커브가 만들어져야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투자했던 한국 모회사, 베트남 자회사 구조의 이제 다른 저희 스타트업들이 그 구조를 이그젬플로 따라가면서 사실은 투자 라운드와 회수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중요한 금년과 내년, 내후년 한 3년, 앞으로 3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구조는 이렇게 설정한다. 베트남 스타트업도 똑같다. 베트남 스타트업은 아까 뭐라 그랬죠? 베트남 스타트업은 싱가포르의 모회사를 만들고 베트남의 자회사를 만들어요. 걔네들도. 그럼 걔네들은 어디서 그럼 엑시트할까?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싱가포르에서 PE나 패밀리 오피스에 인수당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베트남에서 모회사를 만들어서 베트남에서 상장하거나 M&A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레버리지 한다. 똑같이 그러면 저희는 싱가포르를 레버리지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레버리지 한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혹시라도 베트남의 진출을 원하는 또는 동남아시아의 진출을 원하는 이런 기업이 있다면 이 지배 구조는 굉장히 고민하고 만들어야 된다. 처음부터 세팅할 때. 왜냐하면 한국 모회사가 이제 투자가 일어나잖아요. 투자가 일어나면 이제 기업 가치가 밸류가 이 컴퍼니 밸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컴퍼니 밸류가 생긴 다음에 싱가포르로 플립이 가능하냐? 플립이 불가능해요. 플립이란 게 뭐냐면 모회사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싱가포르의 껍데기 회사를 만든 다음에 한국 회사를 인수하는 거거든. 이 한국 회사 주주 구조를 그대로 싱가포르의 이 플립 모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 SPC가
한국의 회사의 지배 구조를 똑같이 뜨는 건데 여기는 예를 들면 여기는 뭐 100억에 예를 들면 10억을 이미 받았고 싱가포르로 야 우리가 싱가포르 시장에서 뭔가 엑시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100억을 받은 상태에서 100억 가치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싱가포르로 모 회사를 이전하는 게 쉽겠냐는 거죠. 회사 가치가 빵이면 모르겠는데 이미 100억짜리 회사로 이제 시장 가치가 형성이 돼가지고 투자자가 투자를 한 10억에서 20억을 한 상태에서 싱가포르 시장이 더 매력적이니까 우리 싱가포르로 이전하려고 했을 때 이전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 100억의 가치에 준하는 가치로 싱가포르 SPC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기존의 지배 구조 그대로. 그러면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어쨌든 인수가 당하는 거기 때문에 매각 차익에 대한 또 과세, 뭐 법인세라던가 과세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내고 이제 싱가포르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사실은 모회사를 플립한다라고 했을 때 가급적 기관 투자자 라운드 이전에 빨리 옮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전을 못해요. 싱가포르로 이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채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중간 지주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중간 지주회사.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오케이세라고 하는 회사가 베트남에서 중고 오토바이 거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오토바이 시장, 중고 오토바이 시장이 더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 싶어.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태국까지 진출하고 싶어. 동남아시아 한 3개국에 오케이세 지사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게임을 해야 되냐면 차라리 싱가포르로 모회사, 한국 모회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해서 아세안 3개국, 4개국의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싱가포르 주식시장에서 상장하거나 아니면 사모펀드로부터 인수당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베트남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아세안 국가도 할 것 같으면 싱가포르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죠. 근데 오케이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밸류가 꽤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풀립 자체가 안 돼. 세금을 너무 많이 물어야 돼. 몇십억을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 뭐냐면 중간 지주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중간 지주회사를 한국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 지수 회사 밑으로 이제 로컬에 있는 자회사들을 옮기는 거예요. 오히려 얘네들을 플립하는 거죠. 얘네들을 이 중간 지주 회사의 밑으로 사실은 넣는 구조로. 그래서 태국의 이제 태국 법인, 뭐 인도네시아 법인도 중간 지주 회사 밑에 두고 저 중간 지주 회사를 상장시키는 전략. 한국 모회사는 그대로 두고.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회수하는 전략.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테크니컬한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남아시아에서 내가 뭔가 어쨌든 창업자의 궁극적인 골은 내가 열심히 5년에서 10년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보통주의 가치, 그러니까 보통주잖아요. 이제 창업자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보통주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그래도 10년 동안 열심히 대기업에 다니는 내 친구보다 뼈와 그냥 이를 다 갈아 넣어서 내가 10년 후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상장 또는 M&A를 통해서 사실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게 이 지배구조 자체를 초기에 세팅을 잘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초반에 이제 경험 있는 투자자들과 좀 논의해서 지배구조를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베트남 쪽은 제가 그래도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연락을 주시면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마지막인데 결국 뭐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측면에서 매력적인 국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중국 지금 사실 들어가기 쉽지 않죠. 미국 사실 뭐 영어 안 되면 일단 까이고 그죠? 인맥과 학연과 지연이 더 발달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사실. 그리고 유럽 개별 국가별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복잡하다. 그럼 남은 나라는 사실 지역은 아세안 국가밖에 없어요. 근데 아세안 국가 모두가 사실 우리의 타깃이 아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거점 지역이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경쟁이 심해.
그나마 북부 아세안 국가 중에서 대장주가 누구냐? 예, 베트남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베트남을 찍은 거고. 그리고 아까 인구 구조와 시장 밀집성, 예, 시장 밀집도 지정학적 포지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 육류로 배송과 물류 체계가 그나마 발달된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캄보디아, 라오스 너무 힘들어. 인구도 적고. 태국 굉장히 쉽지 않은 나라죠. 일본이 장악하고 있고. 미얀마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베트남이 그나마 매력적인 아세안 국가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0년, 20년을 놓고 볼 때 핵심 마켓이 가장 크게 성장할 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국 그 주식시장이 작진 않죠. 하지만 태국에서 엑시트한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외국계 기업이. 그래서 그리고 태국은 태국 내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업종별로. 그나마. 그래서 오히려 이 베트남 주식시장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놓고 볼 때 한국 주식시장만큼 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코스닥 마켓이 이제 발달되겠죠. 코스닥처럼 이제 그 스타트업이 상장할 수 있는 마켓이 저는 10년 후 정도면 베트남도 열릴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때는 뭐 한국 모회사 베트남 자회사 구조가 아니라 베트남에 그냥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베트남 시장에 상장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다양한 하지만 고민이 필요한, 그러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전략적으로도 되게 중요한데, 한국인 CEO, 스타트업 CEO가 초반에는 되게 먹힐 수 있지만 발전된 국가에서 왔고 선진화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좀 잘 되면요 이 시샘이 당연히 작동이 돼요. 한국도 똑같죠. 한국도 생각해보세요. 베트남 출신의 네이티브가 와서 한국인 개발자를 데리고 한국에서 성공하는 모습이 한국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모습일까? 구청에 막 연락할 거라고. 야, 쟤네들 뭐 문제가 있어요. 막 찌르잖아요. 한국도 엄청 찌르잖아, 구청에. 베트남은 더 해요, 더. 외작의 기업이 베트남 입장에서 성장하면 그때부터 세무조사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공안들이 나온다고.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로컬 스타트업들도 이제 경쟁자로 보면서 이제 찌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상 이 거버먼트 릴레이션십이 되게 GR이라고 하죠. GR이 되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성장 단계부터. 그래서 저희 팀들도 어느 정도 투자받은 팀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GR 쪽만 담당하는 베트남의 고위급 출신들을 자문위원으로 계약을 맺고 대정부 관계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하면 베트남에서는 비즈니스를 사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이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업의 지속 유지를 위한 어떤 GR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 김우석 대표가 아직 미혼이고 30대 후반인데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소속 33인의 그 여식 리스트를 확보를 해가지고 베트남 여자와 결혼해라 차라리. 그래서 실제로 저희 투자한 기업의 CEO는 베트남 여성이랑 결혼한 친구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정말 애정이 풍부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도움이 너무 많이 되는 거야. 와이프가 베트남 여자고 또 그 가족이 또 이렇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 국가는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 이런 GR 관계가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또 그런 생각을 또 요즘 하면서 하여간 한국 시장만큼 다이내믹하지만 또 고려해야 될 요소도 많은 나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원래는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좀 할까 했는데 시간도 시간이고 하니까 질문을 받으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오신 분 중에 발표한 내용 포함해서 좀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편하게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우선은 당장 질문이 안 나올 걸 예상해서 몇 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베트남에도 우리나라처럼 창업 지원 정책이란 게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베트남은 과기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기부가 주도하는데 거긴 과학기술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기부랑 중기부랑 약간 경쟁 측면인데 거기는 과기부가 이제 그 베트남 그 스타트업의 육성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R&D 지원 뭐 이런 거 네, 다. 예. 걔네 이제 프로젝트 811이라고 해가지고 지원 정책을 법률로 아예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세제 혜택, 부가세 면제 혜택 뭐 이런 것들을 다 발표를 했죠. 외자 기업도 상관없이 다 예, 외자 기업도 스타트업으로 업종이 등록되면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자회사를 만들고 개발자를 가장 빨리 확보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 저기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대표님은? 예, 뭐 평소에 뭐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티피컬한 어떤 정형화된 방법이 있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한국보다는 개발자를 뽑기가 한국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정부에서도 그 예를 들면 백화대라던가 그 하노이 이 공과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를 육성하기 위한 사실 시책들이나 교육과정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서 개발자들 풀이 좀 많아지고 있긴 해요. 네, 그 선호도가 높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급 개발자들이 상당히 풀이 많은 반면에 중급 이상 고급 개발자 풀은 사실 거의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사실은 개발자를 뽑을 때 베트남 개발자를 뽑고 CTO로 뭔가 이렇게 포지션을 한 다음에 개발을 해봤는데 수준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전을 변경해서 한국인 CTO를 영입하고 그 밑에 이제 R&D 팀을 베트남 개발자들로 구성하는 전략을 지금 세웠죠. 세웠다가 이제 투자가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예를 들면 똑같아요. 거기도 모모페이에 있었던 친구, VM페이에 있었던 이제 10년 차 정도의 개발자를 CTO급으로 이제 데려오는 전략을 현재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법인을 설립할 때 아무래도 활동은 대외적인 활동이 좀 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좀 더 잘 마련된 것은 호칭처럼 보이긴 하는데 정책적 결정이나 이런 거는 네, 하노이 맞아요. 하노이가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하노이 쪽에다 세우는 게 맞을런지 아니면 그건 업종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업종이 굳이 내가 인허가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사업인 경우에는 호치민이 오히려 인력 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에 주로 SI 업체들이 로컬 SI 업체들이 많아요. 지금 뭐 대표님 제가 좀 더 추가 조언을 드리면 베트남은 오프쇼링 SI 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개발자를 두고 기업용 어플리케이션만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SI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도 삼성 SDS가 베트남의 TMA 솔루션이라고 하는 데랑 계약해서 1000명을 쓰고 있어. 1000명의 개발자를 한국에서 뽑는 게 너무 힘드니까 베트남에서 아예 계약을 맺어서 그 SI 업체의 개발자를 자기네 인력처럼 쓰고 있습니다. 아예 연단위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그게 빠를 수 있어요. 개발자를 뽑는 게 아니라 아주 꽤 괜찮은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는 그 현지의 SI 업체랑 계약해서 초반에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할 때는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투자를 받고 나서 한 명씩 두 명씩 빼내오는 작업을 해야 돼. 우리도 똑같이. 근데 이제 어쨌든 스타트업 쪽이라고 한다면 호치민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괜찮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광고업, 교육업. 호치민에 이미 법인이 있어요? 있는데 저도 이렇게 업무를 해보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결정권이나 뭐라고 대관 업무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호치민으로. 하노이가 낫죠. 근데 그 업종이 뭐세요? 대표님? 저는 지금 약간 프로테크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프로테크 쪽으로? 현재는 이제 부동산 관련 부동산 관련해서는 또 인허가가 훨씬 더 까다롭죠. 근데 호치민에는 내놨어요. 그래도 결론은 하노이 쪽에도 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그래서 지금 뭐 저희 팀들도 호치민에 이제 헤드쿼터가 있고, 그러니까 자회사의 헤드쿼터가 호치민이고 지점을 내요. 지점. 하노이에 지점을 내서 이제 양 오피스로 왔다 갔다. 인력도 분산해서 고투조이, 고미, 오케이세,
예, 요 세 군데는 호치민이 베이스인데요. 하노이에도 다 오피스가 있습니다. 예, 지사를 두고 하노이에서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힘들어요. 네, 질문. 네. 그 베트남의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면 소비나 지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좀 궁금해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예를 들면 20대, 30대, 뭐 30대도 아니죠. 뭐 20대가 거의 천국이니까 20대들이 이제 대부분 직장인이고 이 친구들이 끽해봤자 사실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거든요. 급여가.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만 써요. 얘네들은. 아이폰이 100만 원이 넘잖아. 예. 빚을 내가면서 써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 뭐냐면 론. 그래서 휴대폰을 하나 살 때 캐피탈사들이 18%에서 19% 정도의 고금리로 대출을 땡겨주거든요. 신용으로. 근데도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으면서까지 이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소비 욕구는 굉장히 크다. 오히려 베트남 뭐 아시겠지만 프리미엄 시장이 한국보다 더 발달된 나라가 베트남이다. 이 중상류층이 계속해서 두터워지고 있고 이 중상류층이 사실은 이 소비하는 규모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중상층의 규모를 뛰어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써요. 혹시 커피 베이커리 분야의 소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고 베트남 가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다 로컬 베이커리거든요. 뭐 뚜레쥬르 정도 이제 들어와서 CJ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이제 뚜레쥬르로 되게 성공시켰는데 파리바게뜨보다 뚜레쥬르가 더 인기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대기업형 프랜차이즈 빼고 베트남은 전형적으로 다 로컬 레스토랑, 로컬 베이커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카페랑 베이커리는 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바게트 문화가 당연히 있고 그 반미라고 하는 게 바게트잖아요. 반미 뭐 로컬 뭐 반미집도 너무 많고. 질문 뒤에 있었는데요. 네. 중국에서 오래 일을 하다 와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직원들이 안에 있는 정보를 갖고 나가거나 해서 경쟁자를 만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트남 쪽 개인정보보호이나 데이터 관련해서 약간 문제되는 부분이 좋은 질문이신데 베트남은 개인정보 보호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시큐리티 로우라고 해서 베트남 정부가 이제 그 서버를 그러니까 베트남 내수 로컬 시민의 시민의 개인 정보를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지에 대한 법안이 통과돼서 그 시큐리티 노를 지켜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는 대부분 AWS로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대부분 AWS는 지금 베트남에 리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싱가포르 리전을 쓴단 말이야. 그게 불법이야, 사실은. 싱가포르 리전에 베트남 시민의, 베트남 이용자의 정보가 보관되어 있으면 그거는 시큐리티 로에 위배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막 쑤시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정확하게 위법이에요, 위법. 그런 거는 존재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우회를 하냐면 이제 그 비에텔이라던가 통신사가 제공하는 로컬 클라우드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 정보를 다 저장을 하고 미러링 서버로 AW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미러링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시큐리티 로우가 발효됐지만 정부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 막 들쑤시고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AWS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다 이제 이 싱가포르 리전에 클라우드를 두고 로컬의 프론트엔드 앱을 만들어서 런칭한 다음에 사실상 싱가포르 리전에 보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털리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도 열었으니까. 심지어 AWS 그 메가존 클라우드 베트남 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가존 클라우드가 AWS CSP 사업자잖아요. 그 스토리지 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메가존 베트남의 법인장과 함께 저희 팀들이 다 모여서 화상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제 베트남 정부랑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좀 다른 거잖아요. 예, 내 개인의 정보 동의하에 내 데이터를 쓸 수 있어 이런 건데 그런 건 없어요. 그거 없기 때문에 무법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심지어 어떤 업체가 있냐면 페이스북에 있는 개인정보를 그냥 다 크롤링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파는 업체도 있어요. 예, 금융기관에 막 팔아. 그런 거가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90년대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고 하지만 금융기관들 다 털려서 제 정보가 아니듯이 베트남은 뭐 개인정보 자체가 보호받지는 못하고요. 그 베트남의 그 어쨌든 서비스가 일어나면 그 서비스에 기입되는 베트남 고객 정보는 베트남 내에 있어야 된다. 그 법안은 있는 거죠. 뭐 시간이 많이 돼서요. 우선은 뭐 끝나고 아마 개별적으로 질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선 마지막으로 네네. 대표님 그 더 인벤션 랩 향후 계획이랑 거기서 지금 그 만들고 있는 커뮤니티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베트남 대표들 뭐 모여서 같이 커뮤니티 만드는 거. 뭐 저희는 이제 호치민에 저희도 현지법인이 있는데 하노이로 좀 이전할까 이런 생각도 좀 사실 하고 있고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하노이로 옮기지 않으면 나중에 큰 코다지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야. 약간 이제 하노이 중심으로 베트남 중앙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제 눈에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호치민에 현지법인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그 커뮤니티를 좀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VKSEN이라고 베트남 코리안 스타트업 앙트레프레니어 네트워크 약자인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 CEO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번 달 5월 달에도 한번 해서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풀리자마자 가서 이제 호텔 하나 빌려가지고 한 6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미더 파티를 했는데 이 커뮤니티를 조금 더 이제 로컬 스타트업까지 끌어들여서 좀 키울 생각을 갖고 있고 로컬 VC 펀드들도 좀 인바이트해서 캐주얼하게 미드업하고 거기서 이제 투자도 좀 일어나고 서로 오픈 콜라보레이션도 할 수 있는 체계로 좀 가면서 베트남 쪽을 계속해서 이제 노크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거는 어쨌든 베트남이 지정학적 위치라던가 인구 어떤 구조의 사실은 매력도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글로벌 진출이라고 했을 때 과연 글로벌이 어딜까? 우리가 맨날 글로벌 진출을 스타트업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글로벌의 실제 리얼리티가 일어날 만한 곳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베트남만큼 매력적인 나라는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트남을 조금 이제 좀 약간 과거의 베트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 베트남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업의 기회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나라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베트남에 대해서 완전 속속들이 다 안 것 같습니다. 저희 박수 치기 전에 여기 앉아서 한번 단체 사진 이렇게 한번 찍고 가실까요?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찍는다는 의미에서 나와서 같이 함께 찍으면 좋긴 하겠지만 또 뭐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한번 나오나요? 여기서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네요. 자, 뒤에 계신 분들 V 한번 해주시죠. V. 자, 하나, 둘, 셋. 어이구, 흐릿하게 나오네요. 잠시만요. 네. 아이고, 이게 팔이 짧아서.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큰 박수로 감사의 표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그 스타트업 그라인드는 7월 행사는 또 다른 글로벌에서 활약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을 모시고 한국말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산에서도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들 모시고 또 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장시간 베트남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해주신 저희 김준일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요. 명함 교환하실 분 빨리 가서 명함 교환해 주십시오. 오늘 뭐 급하게 또 이동하셔야 되니까 지금 바로 인사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